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주간 기준으로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장은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600선은 물론이고요. 2610선, 2620선까지 뚫어내면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현재 가지고 가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도 코스피 안에서 1,000억 원 넘게 담고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 지금까지 좀 크게 빠진 금융주 쪽으로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증시를 짓눌렀던 리스크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2월 들어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증시에서 낙관론도 크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시 상승이 이어질지는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수목금 나눠 있는 또 에너지가 계속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 코스피는 2620선까지 올라서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 정말 잘 가는 업종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열된 업종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료 AI 쪽, 로봇 쪽, 그리고 조선 쪽까지 정말 많은 업종과 테마 섹터가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도 될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과열되지는 않았을까? 밸류에이션 너무 높은 것 아닐까? 이 정도의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줄까 하는 약간의 좀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과열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은 또 붙고 있고 또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 올라가면서 함께 조용히 올라간 업종이 어느 것이 있나 봤더니 한 가지 선택지가 나왔습니다. 엔터 업종인데요. 오늘도 IBK 투자증권에서 미디어 엔터 쪽의 전체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엔터업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3가지였는데요. 먼저 첫 번째 포인트는요. 2025년 엔터 4사가 보유한 아티스트의 포트폴리오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고요. 아티스트가 성장하게 된다면 엔터 4사의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 성장률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이었습니다. 주가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낮다라는 게 전체적인 투자 포인트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IBK 투자증권은 최선호주로 하이브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업 가치 대비 상승 여력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IBK 투자증권은 엔터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K-팝 전체 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K-팝 음악 산업은요, 최근에 멀티 레이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멀티 레이블 체제에 기반한 구조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멀티 레이블을 도입한 이후로 엔터 4사의 점유율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엔터 산업 자체가 좀 개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는데 이렇게 멀티 레이블 체제를 갖춘 이후로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생산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과거와 좀 최근의 흐름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멀티 레이블을 도입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총 16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티 레이블 체제를 도입한 이후로 29팀이 데뷔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확실히 더 많은 팀들이 나오다 보니 성공률도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말고도 투자 포인트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IBK 투자증권은 이 투자 포인트를 절대 잊지 마라라고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 바로 3년차 전후 아티스트 중에 20만 명의 모객이 가능한 아티스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인 그룹이긴 한데 지금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는 그러한 아티스트를 보유한 회사일수록 앞으로 실적 성장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라고 쉽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역사가 말해줍니다. 2015년 이후 데뷔한 아티스트 활동 지표를 살펴봤을 때 3년차 전후 20만 명의 모객을 달성한 그룹은요. 예외 없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만 명 정도도 모객하지 못한 아티스트가 앞으로 4년 차가 되고 5년 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뭔가 반전적인 성공이 나왔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3년 차 전후 아티스트 중에서 20만 명을 모객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봤더니 하이브가 제일 성장세가 좀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르세라핌과 아일릿 앞으로 20만 명뿐만이 아니라 더 모객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SM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라이즈, YG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한 팀 보유하고 있는데 베이비 몬스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인뿐만이 아니라 이미 빅스타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실까요? 네,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블랙핑크, BTS인데 블랙핑크와 BTS가 2025년에 월드 투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 연말이 되면은 이 두 개의 그룹이 아마 월드 투어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내용 조금 더 글로 정리한 것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025년의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200만 명 정도를 모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ASP는 24만 원대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요. 총 매출의 경우에는 4,800억 원대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BTS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총 매출이 보시다시피 7,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요. 모객 수의 경우에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명 정도였는데 이때가 코로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명 정도 더 모객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모객 수 300만 명 그리고 ASP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로 집계가 됩니다. 저연차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스타들이 보시다시피 월드 투어를 시작하게 된다면은 많은 엔터사들 수입이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주가는 좀 역사적인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참 엔터사가 잘 나갔을 때 2020년부터 2021년 때 주가 수준 보시면요. 지금이랑 비교하면은 꽤 많이 낮아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에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사실상 엔터의 경우에는 분명히 2025년에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24년에 기회가 오지 않았던 엔터 업종, 2025년에는 좀 기대를 해볼 법한데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IBK 투자증권의 목표 주가를 저희가 이렇게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IBK 투자증권의 탑픽은 하이브였습니다.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약 33% 정도 열려있다라고 봤고요. 32만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2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 SM을 봤는데 SM의 경우에는 업사이드를 약 28%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SM을 어떠한 수급이 좀 사나 봤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대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JYP 엔터의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8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업사이드 26%대로 내다봤습니다.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저연차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은 좀 약간 낮아진 상황이지만은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아티스트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10만 원대 현재 IBK 투자증권에서 내다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YG 엔터입니다. 6만 5천 원대 목표 주가 제시가 됐고요. 지금보다 약 업사이드가 26% 이상 열려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하이브 잘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나 저연차 아티스트 그리고 BTS의 완전체 컴팩으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의 리레이팅이 가능하다라는 투자 의견 오늘 아침에 제시가 됐습니다. 앞으로 함께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터 4사의 전체적인 실적 상황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별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뉴스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자사주 3조 원 소각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상승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상승도 주도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사들였던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 4천여 주, 우선주 691만 2천여 주의 소각을 결정했는데요.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1년 동안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이 가운데 자사주 3조 원은 석 달 안에 사들여서 전량 소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방산주 소식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하게 된다면 유럽 쪽의 안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올라오면서 오늘 상승세 연출을 하고 있고요. 방산 기업들의 주가 동반 급등세로 출발한 이후에 신고가를 하루 만에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6거래일 연속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안보 이슈에 따라서 국방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방산주가 슈퍼사이클에 들어들면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높은 수주를 바탕으로 올해 역시 수출이익 성장세가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연간 실적 확대 기대감에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장중에 상한가로 직항한 이후에 현재도 상한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유일 로보틱스가 향후 SK온의 배터리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이 오는 3월에 인천 청라 신공장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공장 준공으로 대형 로봇 조립을 비롯해서 대규모 수주 대응이 가능한 생산 조립 시설이 완성되는 만큼 연간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 볼까요? 네, 신풍제약입니다. 오너 2세의 검찰 고발 소식에 신저가로 추락을 했고요. 주가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 전 대표가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사 주식을 미르 처분해서 약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비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증권과 연결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볼게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지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오늘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매수해왔던 이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선다는 공시가 나왔고요. 주가는 오늘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11월 주주가치 재고 등을 위해서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분할 매수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주가는 현재 한 5% 정도 상승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레거시 반도체 하향 사이클 진입 그리고 HBM 관련된 진입 시기 미스로 과도하게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일단 최근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5년 2분기 그리고 4분기로 목표하고 있는 HBM3E와 HBM4 관련된 모멘텀을 만약에 현실화시킨다면 주가 상승은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 조금 더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오늘은 덕산 네오룩스라는 반도체 소재 업체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몇 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산 네오룩스는 작년 4분기 일단 환율이 좀 우호적이었고 연구 개발비 감소 등으로 시장의 가이던스를 좀 상회하는 일단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장기간 하락 국면을 4분기 좀 탈피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요. 1분기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와 관련된 패널 조기 공급 효과가 이 부분은 좀 사라지면서 매출이 1분기에는 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재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최종 고객사의 스마트폰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까지 그린 프라임 소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서 ASP 상승 효과도 있고, 그리고 동사의 블랙 PLD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중국 고객사 폴더블에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일반 모델까지도 확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삼성전자의 신모델까지 확대 적용이 된다면 올해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로 예상되는 애플의 폴더블 관련된 공급망 선정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작년 11월 2만 원대 초반의 저점을 확인하고 3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온 모습인데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일단은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현재가에서 매수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룩스 목표가 4만 2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볼까요? 최효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는 기업 보면요, 삼성전자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는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는 구체적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드디어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 오늘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적으로도 여전히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세 번째로는 HT 현대 일렉트릭, 네 번째로는 네이버, 다섯 번째로는 우선주 자리하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한화오션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는 여전히 시세는 좋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HT 현대중공업,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크래프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보시다시피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 코스닥 안에서는 알테오젠을 사들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대형주들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유일 로보틱스 자리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우리기술, 다섯 번째로는 피롭틱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금씩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네 번째로는 JYP 엔터, 다섯 번째로는 HLB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코스피로 가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피 안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B금융 자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이랑 거의 스탠스가 좀 비슷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네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방산주 안에서 약간 좀 스탠스를 바꾼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현대건설입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실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두 번째로는 티웨이항공, 세 번째로는 삼성 SDI, 네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다섯 번째로는 MNC솔루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코스닥 안에서 고영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AI, 의료, 로봇 쪽을 오늘 시장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엣지 파운드리, 세 번째로는 시메스, 네 번째로는 실리콘2, 다섯 번째로는 하이젠 R&M 이름 올리고 있네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차익을 실현하는 종목들 꽤나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급하게 올라온 카페24,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온칩스, 세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네 번째로는 알테오젠, 다섯 번째로는 BH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간입니다. 나른한 오후에 짜릿한 수익을 안겨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 흐름 양호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 넓혀가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아주 편안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말씀드렸듯이 잠시 동안의 휴식 기간 이후에 순환매 종목별 장세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은 그냥 편안하게 덜 오른 종목 쪽으로 좀 집중하시고, 그리고 시장이 이슈가 되는 일정이 계속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일정이 나왔을 때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정도로 해서 보면은 편안한 증시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장 제가 또 순환매 장세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렸는데요. 자, 대응 전략은 그동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순환매 대비해서 기존에 많이 오른 종목들 계속 이제 대응 전략 알려드렸고, 그리고 대응 전략은 간단하다라고 했죠.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순환매 쪽으로, 그리고 덜 오른 종목, 조정받은 종목 쪽으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쉬게 놔둬야 된다. 단기간에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오른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쉬게 놔두고 좀 덜 오른 종목들 후발주 쪽으로 순환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오늘 뭐 두산로보틱스나 이런 종목들, 방산주들, 그리고 기존에도 뭐 엔터주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아니면 휴식 구간에 취하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 공략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고, 이 종목들을 편안하게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잘 움직이는 모습 계속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런 순환매 정도 노리면 된다. 이게 끝나야지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 사이클 끝나려면 조금 남은 것 같아요. 지수는 거의 다 뭐 1차 목표치 정도까지는 근방에 와 있는데, 아직 뭐 조금 더 종목들은 이제 안 움직인 종목들, 이런 섹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오늘 뭐 엑스AI에서 이제 그록3를 공개한다라고 하죠.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 마음에 안 들고 내 거 내가 할 거야라고 해서 직접 뭐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챗 GTP보다 좀 더 뛰어난 성능이 나오고 딥시크의 우려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뭐 그 이슈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지수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편하다라고 조금 전에 표현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2600포인트도 넘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이 정도면 이제 어제는 돌파 시도인데 오늘은 이제 안착 가능성이 좀 생기지 않느냐,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26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받더라도 2700까지는 제가 볼 때 1차 목표치니까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래 구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하 구간이라고 해서요. 2700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지상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효과 코스닥으로 들어올 거고 2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연장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길면은 3월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코스닥 차트를 우리가 다음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770에서 80 정도, 이 정도는 1차 목표치고 여기가 지하 구간을 회복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지하 구간인데 780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제 770까지도 두들기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한 차례 지수는 올라온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 시장이 코스닥에서 투매가 나온 다음에 상승장을 출발할 때는 코스닥은 생각보다 셌어요. 그래서 저항 구간이 있을 때 코스닥은 개별 성향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항 구간을 계속 저항을 받고 뜸들이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저항인가 싶을 정도로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정상적인 거는 780점 가면 한번 저항을 받고 한 두 번, 세 번 저항받고 넘어가는 게 이 강력한 매물대에 대한 뭐 가장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의를 지킬지 아니면은 수급적으로 해서 바로 돌파할지 지켜보는 것도 우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렇게 지수는 좋은데, 그리고 목표치 다 왔다고 했는데 이제 살 종목이 있느냐, 이제 순환매가 돌 섹터가 아직도 남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산 섹터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 제가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광물 협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랑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 그게 720조나 된다라고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청구서냐라고 했는데 목적은 이겁니다. 우리 관세 전쟁하고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위협을 가하고 강력하게 위협을 가한 다음에 원하는 거 뭐예요? 자원 채굴의 50%. 이게 뭘 뜻하죠? 중국에서 이 히토류 가지고 무기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광물 채굴 50%, 이 중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국가가 또 우크라이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50%를 가져가겠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우크라이나가 뭐 곡창지대로서 이제 굉장히 뛰어나고 이제 에너지 국가로서 뛰어난데, 미국도 세계 최고의 이제 에너지 국가이기도 하고 본인들도 이제 곡물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이제 광물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중국에 대비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EU 정상 긴급 소집을 했어요. 왜 EU를 패싱하고 트럼프가 지 멋대로 하느냐라고 해서 뿔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전을 하거나 뭐 종전을 하거나 하려면은 둘이 1대1로는 절대 안 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서로 원하는 게 얼마나 간극이 크겠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EU에 기존에도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추가적으로 뭐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낄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런데 미국하고 유럽하고 서로 이제 재건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런 뭐 전쟁이 나올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설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관심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자주국방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북유럽 쪽의 한 국가하고 이제 또 다시 이제 방산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올라오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7개 방산 기업이 이제 수주 잔고가 100조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또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나토 회원국들 GDP 대비 2%의 이제 방위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트럼프가 5%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요. 5%라고 얘기하고 조금이라도 올리면은 본인들이 부담이 덜 된다라는 이런 측면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방산주에 이어서 이제 재건주도 이제 슬슬 관심 가진 타이밍이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 방산주와 재건주,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방산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다 급등 흐름이 나와서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숨어있는 종목들도 좀 있겠죠. 후발주들을 우리가 봐야 될 차례인데, 오늘은 아직까지 순환매가 돌지 않고 혹은 이제 출발하는 단계, 급등전 초입에 있는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오늘 우리가 찾아보고요.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지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서 이제 방산주,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크라 재건주도 함께 봐야겠죠. 이 안에서 오늘 시장에서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안타, 1루타, 3루타로 살펴보겠습니다. 안타부터 쳐보도록 할까요? 오늘 진성T 씨 꼽아주셨습니다. 안타 종목으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우크라 재건이 특별한 모멘텀이 더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기존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성TC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인 상승은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생각보다는 크게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좋은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양건영 같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미 말로움도 도달하고 이제 조금만 더 움직이면 뭐 이제 순위권을 또 다시 한번 이제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해서 잠깐의 휴식 구간을 갖고 있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이 진성TC, 트럼프 청구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크라이나의 고민은 이제 본인들의 안보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뭐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요즘 유럽 증시 날아가는 거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제가 다른 시간 뭐 1시간 동안 나오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를 다 통틀어서 알려드리는데, 독일 증시만 봐도 헐헐 날아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났다라고 전제하에 증시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11월부터는
이 3월 1일까지 해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재건 관련해서 신청하라고 이미 모집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좀 뿔이 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이 주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유럽과 아마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캐터필라, 미국의 최대 중장비 기업이죠. 글로벌 중장비 기업 중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캐터필라의 이제 6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이 진성 TEC, 본인들의 매출의 60%가 이 캐터필러와 함께 한다라고 하면은 둘이 깐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이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진성 TEC는 꾸준하게 볼 만한 기업이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여겨질 텐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캐터필러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의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그와 함께하는 진성 TEC, 여러분들이 안전한 종목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성장 모멘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안타 종목으로 진성 TEC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비스 꼽아주셨는데 지난해 10월에 상장한 비교적 새내기 종목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는 상장하자마자는 소개를 잘 안 해드리는 편이죠. 제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그런 종목은 아마 클로봇 한 종목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는 보통은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지나야 보유해소 물량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차트가 기본적으로 일부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분석이 좀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방산 쪽으로 해가지고 기존부터 이제 다기능 레이더 이쪽으로 해가지고 하나 시스템에 공급하는 부분이 극대화가 되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제 만들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제 급등전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레이더 기능 같은 경우가 하나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이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인도는 진출해 있습니다. 최대의 방산 기업인 웹이나 어코드 같은 쪽에 안티드론도 공급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로 넘어가고 이제 이게 만약에 중동이나 유럽까지도 이제 더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 시스템이 진출하면 같이 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루타 정도 치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생각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편안한 구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웨이비스 2루타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상장 이후에 좀 쉬어가면서 에너지를 모아온 만큼 이제는 시세 분출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SY 꼽아주셨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해 주신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자, SY 같은 경우도 제가 이 사진이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세종의 남극기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죠. 이 우크라이나 쪽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기술력을 가진 일부 기업들이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듈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언제 튼튼하게 땅을 파고 철근을 심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집을 만들 겁니까? 지금 당장 난민들이 어딘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우크라이나의 이제 재건 담당 부총리 겸 이제 장관이 우리나라에 요청을 했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3년이 갈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면 3년이 되는데 그만큼 전쟁이 오래됐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듈러 기술을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가장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종목들 여러분들 항상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Y 범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이제 전쟁 종료 초읽기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관심 가져볼 타이밍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고점 돌파 다시 한번 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SY 제가 호타준적으로 3루타 종목 잘 선정해 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저항만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어갈 수 있고 또 멀리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고 3월 1일 유럽연합에서 이제 컨소시엄 제안서 제출하는 기간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으니까 오늘도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월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름도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재건주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건조 안에서 SY 짚어주셨습니다. 3루타까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만홈런 종목, 하이라이트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 그간에 또 만홈런 종목이 탄생을 했을지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수익률 체크하니까 수익률이 계속 이제 상위권에서 갱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오션, 제주반도체 이쪽이 꾸준하게 갱신되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말로 없는 종목이 탄생했을까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LIG 넥스원이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원익홀딩스가 이제 7위권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익홀딩스 50% 다 됐는데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네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2차 목표치를 높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테크인 같은 경우 106%라고도 말씀드렸죠. 원익홀딩스도 목표 이 말로 없는 가격을 제가 굉장히 높게 잡아놔서 아직 말로 없는 타이틀을 못 딴 것뿐이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메타하고 이제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이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말로 홈런 달성한 종목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 종목은 25,000원 단위로 이렇게 올리면서 보세요라고 제가 대응 전략 저희 교육방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조금 짧게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자리는 있는 것 같아요. 급등해가지고 각도를 너무 많이 올려갖고 슈팅 구간이 나오면 위험한 것이지 아직 슈팅 구간으로 가기에는 좀 완만한 각도를 그리고 있으면서 한 번 정도의 튀어 오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양봉 하나 세운 거고 지금은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아직까지는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30만 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생각은 해보겠지만 그 구간에서도 전략 매도보다는 일부 줄였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끝나려면은 조금 더 멀리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LIG 넥스원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일찍이 공략을 해서 우리도 이미 만홈런을 달성한 종목인데 앞으로의 상승세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의견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바로 공개해 볼 텐데 어떤 종목 선정해 보셨을까요? 자, 오늘은 한일 단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쟁의 스포트 하면서 이제 작년 말에 좀 좋은 모습을 한번 보였던 종목인데요. 그 이후에 힘을 소진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직까지는 첫 번째 양봉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 정도에만 넣어놓고 첫 양봉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리미리 나는 저점 구간에서 모아가고 싶다, 음봉에서 모아가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방법 알려드렸죠. 내가 종목들이 이렇게 있을 때 한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그 종목 수익 난 금액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씩 다음 종목에 수익이 나면 또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씩 해서 이렇게 수익금을 모아가지고 천천히 모아가는 이런 과정을 음봉 과정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소식을 충분히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이렇게 쭉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친궁, 청궁 등등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포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포탄들을 유도체까지도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이랑 원자력,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섹터들 있죠. 거기 우주항공이나 이런 쪽에 모두 다 단조가 필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다각화까지도 잘 돼 있는 기업이라서 이런 위험 분산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방위비를 증액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강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주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존에 있는 방산주들 좀 사이즈 있는 종목들이 먼저 많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 움직이고 풍산이 또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오늘 웨이비스나 이런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5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연말에 움직이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락 N자형 그린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쉴 때 잘 쉬어야지 또 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너무 멋지게 움직였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 아주 멋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2,500원, 3,000원 이렇게 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까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고점까지 가려면은 아직 힘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확인하고 그 이상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3,500원을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또 오늘 LIG 넥슨처럼 리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그때 가서 추가적인 상승을 또 한번 기대할지 한번 우리가 관심 가져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라면 리스크 관리는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이 구간에서 1,900원 이탈한다라면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2,000원 회복될 때 혹은 그 아래 구간에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제가 또 한번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아마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구간에서 혹시나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까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 한일 간조 지금부터 여러분들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안에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확실한 모멘텀이 붙으면서 수급도 따라 붙고 있는 섹터인데요. 한일 단조 오늘의 만룸론 종목으로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슈체크 코너에서 컨텐츠 쪽을 좀 짚고 갈 텐데 오늘 장 초반에 여러분들 Y랩이라는 기업의 주가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 급등세 나왔고 또 연초부터 계속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하는 기업이 있죠. SBS입니다. 컨텐츠 쪽이 정말 오래 쉬어갖고 앞으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관련 업종 오늘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께서는 K 컨텐츠를 가지고 오신 게 컨텐츠 자체의 성장도 있지만 중국이랑 좀 연결을 하셨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컨텐츠가 2017년, 16년 전에는 굉장히 많이 수출됐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아까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이 쇼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우리나라 SM이나 뭐 JYP 이런 쪽에서 예, 그 중국에서 한번 공연하면 한 번에 한 300억 정도를 벌어들여왔습니다. 그랬다가 한한령 때문에 이게 거의 전부 중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놓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미국이나 남미나 또 이런 유럽 쪽 시장을 공략하면서 우리 K 컨텐츠, K-팝이나 K-무비,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그런 큰 이벤트가 또 그러니까 큰 이런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게 큰 방향을 돌아서 다시 미국, 이제 중국 시장을 이제 노크하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죠. 지난번에 우원식 국회의장님하고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하얼빈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앉아서 이제 사진 한 장이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 사진이 아마 역사적인 사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원식 의장님께서 이 중국에 대해서 한알령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석이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알령 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K-콘텐츠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한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K 콘텐츠가 사실 이제는 주가 측면만 보더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콘텐츠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길게는 거의 5년? 그 정도 좀 물려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오늘 첫 번째 기업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그때 아주 주가가 괜찮았는데 네. 이 기업 어떻게 보세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마 제작사들은 기본적으로 광고 시장이 활성화돼야만 이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제작 편수가 늘어나야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지난해 2024년에 그렇게 제작 편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광고 시장이 죽으면서 제작을 하기 위한 제작비를 외부에서 충당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제작 편수 절대 수량이 줄어들면서 실적도 그에 맞게 좀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작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이러한 그 경기 침체에 의해서 이런 컨텐츠의 어려움을 겪을 때 비용을 줄여서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런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에서 제작 편수가 늘어나면서 매출 자체가 외형이 커지고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마진폭이 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특히나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지금 현재 만드는 스타 마케팅을 통해서 스타들한테 한 뭐 회당 뭐 3억씩 주면서 그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이 네임밸류를 갖고 해외에 먼저 선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이 제작비 중에 한 30% 정도를 해외에서 먼저 땡겨와서 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드는 제작 편수들, 이 드라마들은 해외에 먼저 런칭이 되고 해외에서 수익을 먼저 일부 반영을 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신인 배우들, 매니지먼트 회사와 협력을 해서 신인 배우들에 대해서 수익화하는 방법으로, 즉 이 좋은 드라마에 좋은 배역으로 이런 드라마들을 이런 배우를 채용해주고 그 배우들이 향후 거기서 뭐 광고를 딴다든가 그런 거에서 이 매니지먼트 회사 수익을 공유하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수익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낸 데다가 올해 제작 편수가 늘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실적이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중국 한알령이 완화되면 그동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해놓고 창고에 박아놨던 그런 필름들을 이 중국에다가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요. 이 매수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가 이제 생각보다는 오늘 시장에 갑자기 또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일부 수정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41,000원, 목표가는 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9,0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매수가가 4만 오늘 800원대인데 4만 1,000원대까지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장중한테도 4만 1,350원대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 목표가는 6만 원대, 손절가 3만 9천 원. 스튜디오 드래곤이 최근에 또 실적을 발표를 했죠. 지난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도 이제 컨텐츠주가 좀 벼뜰 날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또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요 기업은 이전에 한번 가지고 오셨어요. 이 기업은 어떻게 보실까? 네. 이건 사실 물론 컨텐츠도 있지만은 좀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라든지 테마가 하나 터진다면은 또 주가가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보시면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정재 배우나 또 정우성 배우 그 좀 잘 나가는 배우들 중심으로 이제 이 그러니까 스튜디오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회사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를 갖고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옛날에 이제
그 김동래 사장의 이 레몽레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네, 네. 아티스트 스튜디오인데 근데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드라마들이 예전에 만들어놨던 드라마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의 한한령 기간 동안 중국에서 정식으로 런칭이 안 되고 그냥 쌓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정재 배우 쪽에서 이걸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갖고 있는 이런 IP들을 중국에다가 정식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겁니다. 여기다가 이 그러니까 이름이 좀 어려운데 아티스트 스튜디오라는 이게 드라마 제작사는 그 전에 이 정우성 배우나 이정재 배우가 갖고 있던 회사 그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아티스트 이 유나이티드라는 회사 합병을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러니까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거고 그 자금을 유치하는 방향, 지금 CB나 BW를 그 발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굉장히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늘려놨기 때문에 향후 자금 조달 창구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기본적으로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까 앞에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릴 때처럼 신인 배우들, 즉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서 키우고 있는 신인 배우들을 여기에 출연시켜서 여기에 이제 만드는 드라마에다 출연시켜서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향후에 이 회사가 딱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게 이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이제 불공정 매매 혐의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는 불안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CB나 BW를 발행할 때 한도를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 주당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CB나 BW를 발행하면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됩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나 이게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라 볼 수가 있고 향후 우리나라 한국 시장도 드라마 제작 편수가 늘어나고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돼서 중국으로 정식 수출되고 이럴 경우에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고 또 외형도 성장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티스트 스튜디오를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매수가는 13,500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25,000원 짧게 제시해주고 소저가는 11,500원인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매수가라는 것은 항상 매수 단가의 평균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한 방에 사지만 저 같은 뭐 선수들이랄까요? 전문가들은 여러 번 분할해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를 이 14,500원 정도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 한 호가에 주문을 낼 때 그 수량도 생각을 하셔서 분할을 해서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가급적이면 13,500원 아래서 맞추시고 수량은 더 늘려가는 쪽으로 매수를 하시면 향후에 주가가 오를 때 더 빨리 원금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수익도 더 빠르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매의 방법론인데요. 이런 부분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반복해서 하시면 향후에 투자하실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실 겁니다. 네. 두 번째 기업으로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주가가 6% 넘게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정치인 한동훈 씨랑도 좀 관련이 있는 네, 기업이어서 그쵸. 사실 오늘은 정치 테마격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뭐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선 돈 버는 게 중요하니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네. 덱스터입니다. 네. 이 덱스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그렇죠. 고점에서 몰려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5년 됐다는 말에 좀 충격을 받는데 우리 한국 분들 중에 그렇게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강제 장투죠. 그렇죠. 물론 물리면 일단 버티는 게 대부분 많으시긴 한데 실제로 이런 이제 이 컨텐츠주에서는 지난 한 2, 3년 동안 굉장히 어렵긴 했습니다. 경기가 맞아요.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광고가 줄어들고 광고가 줄어들으니까 제작 편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덱스터 같은 경우는 VGX라는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을 하는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이런 영상물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요. 굉장히 실력 있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또 여기에 중국 그 자본도 일부 들어와 있어서 중국 시장 더 잘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덱스터 같은 경우 오징어 게임 2나 시즌 2죠. 여기에도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다음에 서극 감독의 무역 신장 사조영웅전 여기에도 이제 기술 참여를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물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런 SF 영화를 많이 만들면서 흥행에 성공한 걸 봤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덱스터하고 예전에 덱스터에서 배웠던 친구들이 가서 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덱스터가 정식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중국 기업들과 그러니까 중국의 영화사나 드라마 제작사와 함께 일을 하게 된 경우는 이 덱스터 같은 경우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덱스터의 매수가는 한 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4,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 정도를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덱스터 목표가를 14,000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희 세 가지 기업 만나보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두 번째로는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세 번째로는 덱스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컨텐츠 쪽에도 기회가 올까요? 앞서서 또 언급해 주신 세 개의 기업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국내 증시에서는 방산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방산 업종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기준으로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지역 방위 및 국방 지출을 논의한 결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국방 관련 예산이 증가하게 되고 안보 이슈가 불거지면서 방산주의 슈퍼사이클이 이어지고 앞으로도 주가 상승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탑4 대표적인 4사 기업이 합산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영업이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조 7,200억 원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호실적 행진, 그야말로 역대급 실적 보여주면서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당정이 K방산의 10대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이 방산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정부의 지지까지 등에 업으면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K방산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의견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개월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평균 목표 주가 현황을 좀 정리해 보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 달 사이에 24% 목표 주가가 상향됐습니다. 62만 원대 평균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주가 급등하면서 이제 목표 주가도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현대 로템의 경우에도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목표 주가 오르면서 9만 7천 원대로 바라보고 있고요. LIG 넥스원의 경우에는 8.2%대 오름세, 다른 빅3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낮은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는 수출에 대한 코멘트가 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수출 비중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작년 20% 순으로 작은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2026년부터 유의미한 수출의 비중의 상승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 실적을 반영하는 시기부터 공격적인 상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권가에서는 앞으로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측에서 결국에는 담아야 할 종목
LIG 넥스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UAE 청궁2 양산이 나타나서 매출 믹스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출 상승 나타날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익 성장의 초입 시점에 갓 들어선 단계다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트렌디한 수주, 미국 비공이나 로봇, 드론 같은 수주의 가능성이 추가 배수를 부여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면서 첨단 무기가 중심이 될 미래 전장에서 배제할 수 없는 종목이다라면서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했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기가 길어지고 있는 K방산주 앞으로 더 오래 이 시점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볼 텐데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SCTV의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또 시장 이야기 해봐야 될 텐데 오늘은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화입니다. 한화만 붙으면 다 올라갑니다. 일단 뭐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좀 완화되고 있는 느낌, 그리고 더 불이 붙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한화 관련해서 여전히 원픽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최근 시장 그리고 뭐 한화 안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의 시가총액이 정말 한화 전체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을 커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떠한 기업을 보고 계실지 궁금한데 박근호 이사님 원픽 있으세요? 저는 지주사는 아니지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한화. 오늘 보니까 두 자릿수 급등세던데 여전히 원픽으로 보고 계시고 이민 전문가님은요? 한화그룹을 고르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러니까요. 고평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는 한화 솔루션으로 정했습니다. 아직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오션만큼은 아니지만 네. 분명히 또 수혜를 볼 만한 한화 솔루션 가지고 왔는데 박근호 이사님 한화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지금 매수 레인지도 궁금해요, 사실. 네, 네. 아, 글쎄요. 지금 뭐 약간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사실 네. 가장 여쭤보고 네.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화도 마찬가지고 한화 이제 계열사들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한화 에너지가 한화 오션을 1조 3천억치를 팔아서 그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았죠. 그러면은 한화 에너지가 그 1조 3천억 원을 어디다가 쓸까가 이제 시장에서 궁금증이 폭발하게 돼서 이제 한화 관련주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기도 맞는데 한화는 지금 이제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주사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 지분가액을 자산총액으로 나누는 건데 그게 50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하나는 그게 모자른데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하나가 지주사가 되면은 이제 금산분리법에 의해서 이제 한화생명을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러 이제 한화가 지주사로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한화 자체의 어떤 지분 구조를 보면 당연히 지금 뭐 김승현 회장께서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한화 에너지 아들 3명이 이제 100% 갖고 50, 25, 25씩 갖고 있는 한화 에너지가 지금 지분 차이가 한 0.4% 정도밖에 안 나요. 그래서 한화 에너지가 이제 한화 오션판 1조 3천억 원을 한화 지분을 매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화가 시장에서 급등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화 에너지는 또 현금도 한 6조 원 정도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약간 얼마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었는데 빙그레 이제 대표죠. 김호연 회장이 한화 김승현 회장의 형제거든요. 근데 빙그레 김호연 회장이 한화 지분을 다 팔아버렸더라고요. 시간 외에서. 그게 어디 쪽으로 갔을까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시장에서 아직 좀 노출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한화가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물론 에어로나 오션은 기존에서 계속 관심을 받아왔지만 한화 그다음에 나머지 계열사들이 관심을 받은 것은 1조 3천억의 행방이 어디로 쓰일 것이냐.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가는요? 뭐 지금 사도 되느냐? 저는 안 살 것 같습니다. 네. 하나를 가지고 오셨지만 네네. 지금 안 산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네, 보시는 맞습니다. 건가요? 알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5만 원대예요. 한화가 요 기업이 올해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2만 원대였거든요. 이제 뭐 2배가 올랐고 지주사격이 이렇게 오르는 거 사실 쉽지가 않은데 보기 힘들죠. 한화가
오늘 13% 가깝게 급등하면서 5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한화가 사실 주인공이고 핫한 스타인 건 맞지만은 여러분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주가는 어쨌든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민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아싸의 타픽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뭐 마켓 무버 시간에 항상 이렇게 아싸의 느낌의 종목을 찾아드리는 게 또 저희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남들이 핫할 때 막 이렇게 따라 붙으시면 거의 손해보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굳이 하나 쪽을 고르자면 저는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괜찮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쪽의 기술력에도 밀리고 그다음에 일단은 가격 경쟁력에 밀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작년에 이제 실적을 내밀었는데 적자로 전환한 게 상당히 뼈아픈 실책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의 위치를 보신다면 충분히 그것까지 반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조금 이렇게 기피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광 쪽은 정말 해피하게 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버스트버디라고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 패널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 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으실 텐데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인고서부터 패널까지 싹 다 만드는 일체형 공장이 있기 때문에요.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내밀고 있는 시장이 뭐냐면 가정용 태양광 패널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없고 개별적으로 전기를 발전하는 문화가 많은데 개별적으로 가정용 패널을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미국인들조차도 중국산은 기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그 틈새 시장을 뚫고 들어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하나솔루션이 가장 많이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냐? 미국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패널 업체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이긴 한데 그쪽에서 하나솔루션이 주요 고객층이다 보니까 저는 주가의 위치로 봐서나 앞으로 이 모멘텀으로 봐서나 전혀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인공이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에게 지지 않는 분야입니다. 지고 싶지 않은 분야. 조선도 마찬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도 마찬가지인데 태양광은 이미 좀 중국에 많이 진 상태고요. 중국의 전체 글로벌 시장 안에서도 점유율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뭐 베트남 쪽으로 우회해서 계속해서 수출을 하던 그런 중국 업체들을 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솔루션과 같은 기업들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화 이슈 짚고 왔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에는 원자력 에너지 발전 섹터 쪽에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과 체코가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라는 소식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체코 에너지 기술 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건데요. 정부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내용들을 향후 더 구체화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폴란드 쪽에서의 뉴스도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최초 원전 사업비에 600억 조티,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나 투입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투입 배경에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건설을 지지하는 배경이 담겨 있는데요. 이 웨스팅하우스 주요 파트너사로 꼽히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장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특별히 더 조명을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만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이 33,000원대, 하나증권도 33,000원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이 35,000원까지, 신한투자증권은 기존의 36,000원에서 4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퍼즐은 거의 다 모았다. 이제 잘 맞춰서 증명만 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원자력, 천연가스 섹터에서 탑픽 종목으로 유지를 하겠다라고 전했고요. 일단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이라는 이 빅 퍼즐들이 다 맞춰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멋진 그림으로 완성이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원자력 가스의 수주장고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고요. 특히 신규 수주의 경우에 2025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0.7조 원 규모, 2029년에는 13조 5천억 원 규모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 재원 마련에 있어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 방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디까지 더 빛을 볼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요.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와, 이 기업 진짜 오랜만이에요. 송원산업 가지고 오셨고 오늘 1% 넘게 상승세, 보니까 기관 수급이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에서 잊혀졌던 그렇죠. 그러한 네. 기업이었는데 이게 인수 이슈가 있었거든요. 없어졌더라고요. 거의 다 철회됐죠, 작년에. 오, 네. 그렇구나. 이게 송원산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약간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단 화학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 이제 NCC, ECC 기업들이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화학 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약간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 달력의 그 숫자 하나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제 화학주들이 좋아질 리는 없는데 분위기는 좀 약간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2023년도에 매각의 이제 절차가 꽤 진행이 됐었었는데 서로 이제 인수가와 매각가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철회가 됐죠, 작년에. 이제 그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송원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고 지금 왜 송원산업인지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산업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산화방지제라는 단어, 이제 다른 말로 폴리머 안정제라고도 부르곤 하는데 전 세계 1등이 이제 독일의 바스프고요. 그다음에 송원산업이 2등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죠. 송원산업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가 산화방지제에서 나오죠. 폴리머 안정제. 그다음에 3등은 미국의 아마 그 SI 그룹이라고 굉장히 큰 화학 그룹인데 왜 지금 송원산업을 보냐면 이 산화방지제의 가격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거의 근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 세계 1등 가장 많은 산화방지제를 만드는 바스프가 이제 올해 2분기에 이제 이 산화방지제 공장을 구조조정을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이제 급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SI 그룹, 미국의 화학 그룹이죠. SI 그룹이 싱가포르에 공장이 있는데 이제 공장 폐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폴리머 안정제에 대한 시장 수급이 조금 타이트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 매출의 굉장히 큰 부분,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닐 텐데 송원산업에 대한 어떤 흐름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물론 송원산업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1,800억, 1,000억은 그냥 넘었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한 뭐 500억, 작년에 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지금 뽑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뭐 기관 수급이 작년 물론 좀 약간 연기금 위주라 좀 약간 흐름이 매수를 해도 그게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긴 합니다만은 작년 8월 달서부터 정말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 바닥을 좀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원산업은 좀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기관 손을 많이 타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은 일단은 주가 흐름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세, 그 다음에 어떤 경쟁자들의 어떤 생산 캐파가 줄어드는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력 상품인 산화방지제가 좀 올해 공급이 좀 타이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송원산업을 좀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조적으로 전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좀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수급입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 송원산업의 주가가 좀 움직일 마련인데 앞으로 그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SOS랩입니다. 급등락이 좀 나오는 기업이죠. 오늘 강보합권 1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민 전문가님 SOS랩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일단 자율주행 테마의 대표 주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기업이 막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은 뭐 현대차 들어가는 애들이 확실히 좀 많이 덩치가 좀 크긴 한데 SOS랩을 좀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현재 중국 쪽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냐? 중국은 이제 저가형 자동차에도 자율주행 기능을 무료로 탑재를 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신의 눈이라고 불리면서 중국도 그만큼 또 자율주행 시장을 많이 따라왔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고, 실제로 이 SOS랩이라는 기업은 국내 유일 라이다 제조와 설계를 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라이다라는 거는 그냥 뭐라고 설명하냐면, 라이다가 있으면 레이저를 쏴가지고 그 물건에서 딱 투영된 다음에 돌아오는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레이저기 때문에 낮과 밤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3D 쪽에 대해서도 잘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표적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SOS랩이 하고 있는 그 라이다 사업이 자율주행 쪽에만 지금 들어갔을 때는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현재 이렇게 시장에서 막 이렇게 통용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SOS랩이 하고 있는 건 뭐냐? 이제는 우리가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봇 산업에 이 라이다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라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 수천만 원대 호가할 정도로 엄청 비쌌는데, 지금은 고정형 라이다라고 해서 한 수십만 원대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중화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이 SOS랩이 개발을 그만큼 많이 잘 한 거죠. 그렇게 힌트를 좀 받아가시면 좋겠고, 지금 다만 좀 걱정되는 건 SOS랩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왔습니다. 적자폭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아마 이제 이 대표님의 인터뷰를 좀 보면은 올해 25년도에는 약간 적자폭을 좀 축소할 거다. 그간 연구개발 쪽으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적자폭이 좀 컸던 거고, 이제는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 적자가 좀 빠질 거고, 26년도에 HL 만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HL 만도가 CES에서 뭘 보여줬냐면 파키라고 그 자율주행 주차 로봇을 보여줬어요. 거기 라이다를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25년도까지는 좀 적자가 이어질 것 같고, 26년도부터 정말 꽃을 피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적자가 심한데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주가라는 건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주가 자리도 좋고 지금부터 관심 가져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이죠. 앞으로 SOS랩 여러분들 함께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오늘 5,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뭐 수급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 기업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굉장히 심심한 종목이죠. 맞아요. 이제 주주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사리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작년 1월달 흐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급등이 나올 때는 개별주처럼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현대 GF홀딩스 뭐 이름 그대로 이제 현대 계열사들 22개를 관리를 하는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금씩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이제 현대 홈쇼핑, 이제 현대 그린푸드의 연결 이익을 이제 이 현대 GF홀딩스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뭐 어차피 장부상이긴 합니다만은 눈에 띄게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뭐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좀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주주환원 쪽에서 굉장히 좀 어떤 퍼포먼스가 좀 나오고 있죠. 23년도죠. 이제 재작년에 649만 주를 소각을 한 부분들은 굉장히 저는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무니까 그다음에 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라고 회사가 이제 밝히고 있는 걸 보면, 지금 구간에서 이제 수급은 외국인 기관 이제 순매수 연속 오늘 기준으로 3일 연속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쌍끌이 매수가. 일단 좀 약간 거래가 많지 않고 1년 내내 좀 지금 가격대를 넘지 못하고 조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뭐 현대 GF홀딩스 지금 가격권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일단 뭐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 크진 않지만 리스크는 거의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GF홀딩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말씀처럼 또 자사주 소각이랑 네. 요즘에 매입 이슈가 나오면은 사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회사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공시가 나오면 또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마지막 이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게임즈인데 오늘 약보합권 48,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게임 쪽도 최근에는 이제 관세 이슈를 피해간다라는 그러한 좀 긍정적인 모멘텀 때문인지 관심 가지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W게임즈 하면은 이제 게임주 중에서는 살짝 소외가 돼 있죠. 게임주라고 하면 보통 뭐 크래프톤, 뭐 넷마블, 넥슨 게임즈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저는 W게임즈가 만드는 이 게임
게임 종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게임이 아니라 이 기업이 하는 게임은 소셜 카지노 쪽으로 많이 게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뭐 포커라든지 아니면 슬롯 머신, 빙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사이버머니로 해서 그걸로 이제 약간 카지노에 온 것처럼 이렇게 현실화를 좀 시켜주는 그런 게임에 좀 특화가 돼 있고요. 실제로 W게임즈는 우리 국내에서는 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이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데가 미국이에요. 북미 쪽인데 북미 쪽에 지금 실적이 잘 나면 뭐가 좋을까요? 현재 강달러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1분기에는 전체적인 토탈적으로 달러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1분기의 영업이익 수익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기업으로 보여질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W게임즈가 요즘에 이제 다시 또 이 지금 소셜 카지노 말고도 또 확장하는 업태가 있는데 그게 아이게이밍이라는 사업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까 소셜 카지노 쪽에서는 그냥 사이버머니로 해가지고 그냥 그 돈을 벌어서 그 기분으로 느끼는 건데 아이게이밍이라는 건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 재화를 벌어가지고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합법은 아닙니다만 현재 주요 국가 미국이라든지 영국, 뭐 필리핀 뭐 이쪽까지는 현재 합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W게임즈의 앞으로의 해외 사업의 확장성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면 지금 주가 위치도 상당히 좀 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W게임즈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 사실 종목도 강달러 기조가 특히나 강했을 때 좀 자주 언급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때 5만 원대 좀 넘어섰던 것 같은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48,800원대 지금 매수하기에도 괜찮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은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좀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덧 2,600선의 중반 가까이 좀 다가서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특히나 좀 장기 평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코스닥도 770선 이상으로 좀 올려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세보다는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의 수급들이 미결제가 좀 증가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래도 합성 포지션이라기보다도 저가 매수에서 전체적인 한국 증시를 좀 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특히나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조선, 전력 쪽 섹터가 모두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장법에 대한 통과가 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원전 섹터들의 강세가 상당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주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역시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섹터에 대한 선별이 잘만 대응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도 좀 나올 수 있는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좋고 섹터와 종목만 잘 선택하면 그래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장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HJ중공업이고요. LNG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더불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종목이고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최근 한국 IR협회에서 LNG 산업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최대 수혜주라고 좀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중소형 조선소에 대한 LNG 벙커링선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규제가 미국에서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한국 조선 산업의 성장과 벙커링선 시장이 204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약간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 한화오션 이미 투자 의견 전해주신 바 있고 신고가 연이어서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LNG 관련해서 HJ중공업이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오늘도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피, 코스닥 동반 0.6%대 오름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폭을 더 넓혀가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래도 우호적이죠. 늘 오늘만 같아라 라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양지수 모두 다 약세 움직임이 좀 일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거래일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휴장일이 있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증액으로 인해서 방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다고 하는데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이 방산 관련 섹터가 최근 움직임이 여전히 지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이어나가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7개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주 잔액만 하더라도 무려 100조 원 돌파 소식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방산 관련 섹터도 이제는 울트라 사이클 진입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국내 증시가 좀 우호적인 상황이었고 아시아 증시 흐름을 봤을 때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대,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보합에서 심천종합 지수가 약간 좀 하방으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나와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지수단에서의 흐름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수 저는 계속해서 흐름을 체크하고 있지만 정말 깜짝 놀란 게 기술적인 흐름 같이 함께 볼까 하는데요.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난주 1월 달 대비해서 2월 지금 지수단의 움직임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을 지금 돌파하면서 오름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2626포인트 구간대인데 정말 조만간이면은 2700포인트 선까지 도달 가능성이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 시장은 지금 2월 달 내내 상승세에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773포인트대니까 조만간 800포인트 돌파 움직임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역시나 시장 양지수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제 반등장에서 상승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초입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도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있는 지금 수많은 업종단에 있는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좀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한 섹터는 강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산 관련 섹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시장에서 핫했었던 로봇 관련 섹터도 오늘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 보여줬고요. 특히나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 추진 소식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이 정부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함께 또 붙어주고 있는 요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건설 관련 섹터들도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기였고 이제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고 하더라도 건설 경기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았잖아요. 그런 이제 악재를 털고 올해부터는 좀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까지 건설 관련
관련주들 딴에 들어오게 되면서 건설 지금 업종 섹터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이 원전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고준 입법이 산자위 소위 통과하게 되면서 글로벌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더해 나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업종 차별화 장세가 전반적으로 좀 보여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오려면 결국에는 또 경기 민감 섹터가 또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자동차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관세 부과 이슈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HBM이나 CXL, 그리고 요즘에는 또 소캠과 관련된 이슈가 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안도랠리 지속 지금 전망과 함께 하반기 낸드 가격도 회복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오늘 또 K칩스법 관련해서 기재위 통과했다라는 그런 관련 이슈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뭔가 빌드업을 해나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 곳곳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에 사실 수급단의 움직임 봤을 때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좀 붙어주는 듯 했으나 오늘 지금 동시호가 기준으로 이제 흐름을 또 살펴봤을 때 코스피 시장 지금 아직까지는 개인 순매도세도 이어나가고 있고 외국인 순매도세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건 결국에는 또 연기금이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오늘 시장 포인트 잡아가면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이 이끌어주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지수는 강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도 0.6%대 구간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2629선, 2630선 터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도 0.6%대 오름세 시연해주면서 773.5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1%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코스피 역시 앞서 언급해 주셨듯이 기관의 수급이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2,200억 원의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 살펴보시면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가 포착이 됐고요. 외국인은 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해 보겠습니다. 네, 2월 18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밤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한국 증시 문을 열었고 닫았는데 그래도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조금은 크고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뚜렷하게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매수하는 기업들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와 같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온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2626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가 2600선에서는 약간의 저항선이 좀 부딪힐 것이다라는 우려감도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힘으로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2626선 코스닥도 0.68% 상승하면서 773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을 오늘도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은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다만 좀 대형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모든 종목들이 함께 잘 오르는 그러한 장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보시다시피 1.6% 상승세 56,900원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오늘 시장의 탄력이 결국에는 지수의 힘을 보탠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소각을 공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삼성전자는 우리가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하겠다, 소각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구체적인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20일 날 소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1% 가깝게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 1% 가깝게 하락, LG엔솔 1% 가깝게 하락입니다. 현대차 다마 오늘 강보합권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용 0.6% 하락세, 기아가 0.4% 하락세 93,900원대, 네이버가 오늘 약간의 반등 0.6% 상승, KB금융이 눈에 띄는데요. 1.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많이 빠진 금융주 중심으로 약간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금융주 중심으로 강력한 매수세가 또 들어왔고요. 82,1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땠을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습니다. 4.6% 넘게 상승세 41만 7,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HLD도 2.6% 넘게 상승세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에코프로 계열사도 약간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오늘도 코스닥 지수를 이끈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41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전체 코스닥 지수를 그래도 견인을 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리노공업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2.8% 넘게 상승 23만 3,500원대.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0.6% 상승하면서 11만 7,7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삼천당제약 0.8% 조정, 클래시스 약보합권. 휴젤은 오늘 시작 약간 쉬어갔네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이어오던 휴젤은 오늘 들어서 약간의 조정 들어왔습니다. 2.6% 하락세 보시다시피 28만 원대 깨졌고요. 27만 9,5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 보여준 양대 지수. 오늘 코스피 상승 삼성전자가 이끌었고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한 몫을 했습니다. 오늘로 6거래일 연속으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면서 신한 지주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11위로 올라왔습니다. 방산 업종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알려주신 풍산도 있었잖아요. 오늘 네. 역시나 상승세를 보였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할지 또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네,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정말 많이 올랐다 싶은데도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가 지난 또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이클을 타는 업종은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투자용으로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으니 추세 매매 관점으로 보셔라 라고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이에 오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고요. 제가 이 방산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나마 좀 풍산이 괜찮아서 정거래일에 풍산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도와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방산 관련 종목들이 뜨면서 시세를 한번 또 바짝 내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잠깐 또 AS를 도와드리자면요. 네. 오늘 풍산 움직임을 보시면 윗꼬리를 단 도지 캔들이 뜬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단기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도 오늘 좀 많이 가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 그만큼 오늘 대량 거래량이 많이 이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과도하게 올라간 측면은 있거든요. 지금 과열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올라타도 괜찮다 싶은 지금 시점 대비해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몇 거래일 정도 연속으로 이 방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숨고르기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산 관련 종목들 단기 좀 눌림목이나 조정 줄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서 매매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라가는 동안에는 세력들도 매도를 하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방산주들이 지금 쫄림 현상이 좀 심화가 되고 있고 과열이 된 또 투기적인 그런 매수세도 들어오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염두를 하시고서 매매를 짧게, 방망이를 짧게 잡아가시는 쪽으로 전략을 좀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업종 순환매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방산, 특히 조선, 그리고 로봇, 원전, 거의 뭐 4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계속 또 부각이 되고 있고 조정을 줄 듯 하면서도 아직도 조정을 주지 않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중요한 장이 아닌가라고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시장에서 올 연초에 부각이 됐었던 이제 섹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유일.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 관련주들도 삼성전자 쪽에서 LG전자 그리고 SK향으로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도 안 올라간 그런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굳이 무리해서 올라타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좀 트레이딩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접근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은 또 이런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아직 업종 단에서의 그런 섹터 흐름 자체는 무너지진 않았다. 다만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정도의 조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바라보셔야 하는 또 여러 섹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항상 시장에 또 올라오게 되려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받쳐줘야 되고요. 그쵸. 지금 자동차 쪽이 또 상대적으로 지금 좀 힘이 많이 좀 딸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좀 주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약단에 있는 업종으로 본다면 지금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특히 HLB가 최근에 계속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 통해서 HLB 관련해서도 브리핑을 계속 도와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지금 코오롱 티슈진이라든지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들이 지금 시세를 여전히 지금 견조하게 지켜나가고 있는 데다가 지금 약간 좀 떠오르는 그 태양처럼 HLB가 지금 또 조용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해서 제약단에서도 이런 이슈가 한번 또 빵 나와주게 된다면 그 외 나머지 이제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제약주들 중에서도 중소형주에 또 물려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런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대장주단에서 이슈가 나왔을 때 나머지 이제 중소형 종목들까지도 낙수 효과를 보는 그런 흐름들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올라오면은 같이 종목들도 살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은 그래도 올해 장세 좀 무던하게 우리 시청자분들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정상화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급격한 가격 조정이나 장기간의 숨고르기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확실히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승세에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업종별 순환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떤 업종에 좀 집중해보는 게 좋을지 일단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부터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확실히 또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가 한번 시세를 강하게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이 로봇과 관련된 관심도가 계속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관련주인 두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뭐 삼성 관련 로봇주들도 올랐죠. LG 관련된 로봇주도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도 올랐어요. 그리고 SK향 관련 종목도 오늘 뭐 휴림 로봇이나 유일 로보틱스 올랐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아직도 시세가 그 종목들에 비하면 아직 많이 올라오지 않았다. 오늘은 10%대 정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물론 이 두산 로보틱스가 코스피 200 종목인데다가 시가총액이 한
5조가량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저출산도 지금 가속화되고 있고 베이비 부머 은퇴도 지금 맞물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 자동화에 대한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로봇 시장만 하더라도 2029년도까지 약 한 240조 규모까지 성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시장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주식 매매를 할 때는 1위 기업을 가져가는 게 가장 또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이 뭐 위험성이나 높은 그런 난이도 이런 이제 환경적으로 이런 로봇이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대안으로 부상이 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에서 만들고 있는 협동 로봇이 산업용으로 쓰이는 이제 협동 로봇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F&B라고 해서 식음료 시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또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협동 로봇 시장을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뒤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협동 로봇 관련해서 2세대 제품도 이제 향후 몇 년 뒤에 공개를 할 거라고 또 얘기가 되어 있는 만큼 또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식음료 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암세포 표적 로봇 개발이라든지 의료 로봇까지도 협동 로봇 시장에 지금 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의 이러한 풍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아직까지 주가 상승세가 좀 다른 이제 로봇 관련주들에 비해서는 좀 덜 나왔다라는 점에서 투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포인트를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기존에 가지고 오면서 목표가를 한 74,000원대를 한번 잡아드렸어요. 또 1차 목표가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이제 상향해도 될 만한 시점이라서 가격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도와드리자면 오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10월에서 11월 구간대 돌파해주는 의미 있는 이제 기준봉 매집봉이 나와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레벨업 구간이 작년 이제 6월달 구간인 87,000원까지도 상향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헤드앤숄더가 되겠죠. 그래서 87,000원 구간으로 상향 도와드리고요. 현 시점에서 마이너스 한 10% 내외 구간인 7만 원으로 손절가 단기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조명을 계속 받아가고 있는 로봇 섹터, 그 안에서 두산 로보틱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또 짚어주셨네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분야에서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목표가 87,000원, 손절가 7만 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세액공제를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오늘 국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집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에 대해서는 7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매입한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합니다.
삼성전자는 보통주 5,014만 4,628주, 우선주 691만 2,036주 규모의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한 주당 가액은 100원이며 소각 예정 금액은 약 3조 487억 원입니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0일입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소각에 따른 자본금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주주가치 재고 등을 위해 1년간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고 그중 3조 원을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1일부터 재개되는 공매도 거래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의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오늘 18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공매도 방지 조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다음 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는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의 상환 기간을 90일 이내 최대 12개월로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신규 대출금리 인하 여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은행의 신규 대출 금리의 경우 인하할 여력이 있으며 이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은행권이 줄지어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지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예금 금리 인하폭에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최고 연 3%로 전달 평균값보다 0.2%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최대 0.6%포인트 낮아지며 예금금리 인하폭에 미치지 않았지만 연초부터 은행 간 대출금리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밤 유럽 증시에서는 방산주가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또 새롭게 열린 뉴욕 증시에서의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이사회가 있었는데 반도체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또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의 삼성의 면모를 더 보여주면서 코스피의 활력을 더 불어넣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